있고.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4일 금요일 12시 탄소성 이론과 응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3장의 내용을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2장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2장의 그 후반부는 여러분들 이제 과제물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했었죠. 자, 원래는 이제 매주 금요일 날 퀴즈를 한 번씩 볼까, 퀴즈와 과제물, 퀴즈를 보고 과제물을 보고 할까 생각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뭐 추석 연휴고 그런데 뭐 갑자기 퀴즈를 보고 그러면 좀 너무한 것 같아서 퀴즈를 이제 수요일 날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일반 법칙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선 화면을 좀 키우도록 할게요. 화면이 커졌죠. 제 목소리는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죠. 목소리 듣는 데는 채팅창도 좋고 여러분들 그 지금 강의 참가하는 수강생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목소리 오디오 어떤가요? 그 크기가 적절한가요? 네. 그러면은 3장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여러분들 우리 그 탄소성 변형 이론 우리 교재 요거 탄소성 변형 이론 요거를 좀 잘 읽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복습이나 예습할 때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의를 듣는 동안에는 우리가 저 교재의 내용을 전체를 다 설명하지 않고 그중에 중요한 거를 주로 이제 강의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 교재 내용의 일부는 강의 시간에 따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때는 강의 시간에 굳이 설명하지 않는 자료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읽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3장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법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법칙은 이제 4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내용이죠. 4장, 5장, 6장에 이제 일반 법칙, 그다음에 부정방 정식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 텐데 이 3장에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일반 법칙은 어떤 종류의 법칙이냐면 재료가 뭐가 됐든 간에 재료 상수와 그다음에 어떤 양상의 변형을 받든 간에 물체의 운동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법칙을 일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General Principle. 그러니까는 요거는 주로 이제 보존 법칙들인데 지금 5개를 소개를 할 거예요. 5개를 소개하는데 주로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보존이 되는 법칙이고 그다음에 5번은 부등식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법칙인데 시간이 지나도 물체 내의 특정 물리량은 변하지 않는다. 보존 법칙 4개는 예를 들면은 뭐 제일 우리가 이제 상식적 어떻게 보면 상식화돼 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그게 꼭 그 상식에 근거하는 것인지는 조금 곰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레이저 포인터를 좀 켜도록 할게요. 질량 보존 법칙은 질량이 일정해야 된다. 하지만 이게 100% 엄밀하게 맞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99%는 맞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뭐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이래서 질량이 그 에너지로 변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고전역학의 범위 안에서는 그러니까 고전역학 이후에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변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미케닉스 는 고전역학에 주로 이제 근거하기 때문에 고전물리학, 고전역학에 근거하는데 공학적으로는 큰 문제 없어요.
그 고전 물리학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이제 미케니스 역학을 공부하고 계산하고 그 계산 결과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리고 설계를 하고 이런 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질량이 보존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질량이 보존돼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딱히 대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일반 법칙들이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보니까 다 그렇게 보존이 되더라. 관찰을 자세하게 해보니까 어긋나지를 않더라. 이 일반 법칙에 어긋나지를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프린시플, 원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법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칙이에요. 원칙. 그 다음에 운동량이 보존돼야 된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합이죠. 합인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강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물체, 변형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이제 적분을 통해서 운동량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은 선속도와 질량의 곱은 계속 보존이 된다. 따로 잃어버리거나 그다음 별도로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보존이 된다 하는 뜻은. 그다음에 가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된다. Preservation of angular momentum. 그냥 운동량은 사실 앞에 선자를 생략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운동량 얘기하면 그냥 우리 간에는 선운동량이다. 이걸 이제 약속하는 거고 굳이 가운동량 앵귤러 모멘텀을 얘기하려면 앞에 각자를 써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다음이 이제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된다.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된다. 이건 뭐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온 그런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보존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 클로시우스 듀햄 부등식 이렇게 5가지가 일반 법칙인데 이것은 그 재질이 무엇이든 간에 뭐 탄성 변형을 하든 소성 변형을 하든 아니면 탄소성 변형을 하든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일반 법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특정 재질에 대해서 적용되는 식들, 재료 상수나 아니면은 조건이나 변형 조건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따라서 특정 재질의 응력, 힘과 변형률, 변형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법칙, 이거를 구성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constitutive equ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구성, constitutive를 구성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구성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원래는 이 constitutive라고 하는 뜻이 아주 근본적이다 이런 뜻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constitutive law 그러면은 헌법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법, 헌법이죠. 그런 것과 똑같이 재료가 변형을 하려면 물체가 힘을 받아서 변형을 하려면 반드시 이 방정식을 따라서 변형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구성 방정식이에요. 만약에 탄성 변형을 하려면 탄성 변형에 대한 구성 방정식. 그다음에 소성 변형을 하려면 소성 변형에 대한 구성 방정식. 탄소성 변형을 하려면 탄소성 변형에 대한 구성 방정식을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성 방정식은 당연히 재료 상수나 아니면 변형 조건에 따라서 각각 세워지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마 학부에서는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 추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구성 방정식은 반드시 객관성의 원칙을 따라야 돼요. 객관성의 원칙은 요 뒤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슬라이드를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탄성 변형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탄성 변형은 탄성 계수 탄성 변형 시의 변형률 댄서를 여기서 또 해필 그 대문자 2를 썼네요. 아마 라그랑지안 변형률을 나타내기 위해서 EIJ 이렇게 나타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시 응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그마 IJ. 코시 응력을 뭐 굳이
시그마랑 그다음에 여기 소문자 시그마랑 그다음에 대문자 시그마 이거를 이제 구별하지 않고 그냥 요 소문자 시그마를 써서 이게 코시엔이다. 이럴 때는 벌써 뭐를 전제를 하는 거냐면 미소 변형을 전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이제 미소 변형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식이 뭐냐면 그 탄성 변형을 할 때 응력과 변형률을 나타내는 관계 중에 변형률 텐서의 성분이 총 몇 개냐면 6개예요. 그 다음에 응력 텐서의 성분도 총 6개예요. 원래는 몇 개죠? 정확하게는 변형률 텐서의 성분 3차원에서는 3차원에서 텐서는 3 곱하기 3 2차 텐서의 성분의 개수는 3 곱하기 3에서 9개인데 변형률 텐서는 그 자체로 대칭이라고 정의가 됐었죠. 그죠? 미소 변형 변형률 텐서든 유한 변형 변형률 텐서든 대칭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3 행렬로 나타낼 수 있는 텐서는 대각선을 경계로 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성분들이 같기 때문에 총 9개에서 3개는 나머지 3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총 9개 중에서 3개는 생각할 필요 없고 6개만 요게 변형 텐서의 성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응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응력은 총 몇 개의 성분이 있냐면 역시 3차원에서는 응력 텐서도 2차 텐서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 그래서 총 9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응력 텐서는 역시 대칭 텐서예요. 그런데 그 응력 텐서가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할 때 응력 텐서를 정의할 때는 이 응력 텐서가 대칭인 텐서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3장에서 우리가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얘기할 때 응력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응력이 가군동량이 보존되려면 응력 텐서가 대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강의할 내용이지만 미리 우리가 응력 텐서는 그래서 대칭이구나. 왜 대칭이구나? 가군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대칭이구나라는 걸 미리 좀 알고 알아두고 강의를 듣도록 합시다. 자, 이 변형률 텐서가 총 성분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어요? 6개. 응력 텐서가 총 성분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냐면 6개예요. 그러니까 변형률 텐서의 성분들과 응력 텐서의 성분들을 서로 연관 지어지는 탄성 변형 시의 구성 방정식은 총 방정식 개수가 몇 개가 최소한 필요하냐면 6개가 필요해요. 왜냐면 변형률 텐서의 각 성분에 대해서 응력이 이만큼 작용할 때 변형률이 이만큼 발생한다. 이런 걸 나타내 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 왼쪽 제일 왼쪽 그림에 보이는 좌표계처럼 1, 2, 3 좌표계를 내가 잡아 가지고 그 안에서 물체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이렇게 첫 번째 6개의 그 관계식 중에서 첫 번째 식을 여기 썼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6개 전체를 말할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코멘트처럼 우리가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 3차원 응력과 3차원 변형률 성분들 간의 관계를 지어주기 때문에 일반화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와 똑같은 식의 모양이 요 물체 제가 요 펜으로 요 물체를 지금 관심 있는 물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관심 있는 물체에 빗금을 좀 쳐보겠어요. 요 물체 안에서 밖에서 외부에서 힘을 줘가지고 내부에 응력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그 응력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내부에서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응력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응력으로 인해서 지금 변형률이 또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좌표계를 다르게 잡았어요. 약간 회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1', 2', 3' 좌표계를 잡았고 이 좌표계 안에서 변형률 텐서 E의
하첨자 1', 1'. 그러니까 첫 번째 식, 6개의 그 관계식 중에서 6개의 구성방정식 중에서 첫 번째 식만 지금 떼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응력 성분들은 이제 1', 2', 3' 좌표계에서 응력 텐서의 성분을 정의를 했으니까 하첨자에 1', 2', 3'이 붙겠죠. 그랬을 때 이 1, 2, 3 좌표계에서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하고 그다음에 1', 2', 3' 좌표계에서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의 모양, 즉 그 형태가 달라지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물체에 힘이 가해지고 그다음에 응력이 발생하고 변형률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은 좌표계를 어떻게 잡느냐 무관하게 그 물체가 그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보여주는 리스판스라고. 그러니까 좌표계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특히 좌표계가 회전한다고 해서 그 회전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좌표계는 우리가 항상 오른손 좌표계, 직교 좌표계를 뭐 거의 그 예외 없이 쓰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 그 오른손 직교 좌표계를 쓰기 때문에 좌표계를 달리 잡는다 하는 의미는 거의 어떤 얘기냐면 이 좌표계 원점이 좀 다르고 그다음 좌표계가 좀 회전돼 있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점을 좀 다르게 잡는다고 해서 그다음에 조금 좌표계를 회전시켜서 잡는다고 해서 이 구성방정식의 모양이 틀려지면 안 되겠다. 모양이 틀려지지 않으려면 바뀌지 않으려면 이 변형률 텐서의 자리에 들어가는 변형률 텐서라고 하는 이 물리량하고 그다음에 응력 텐서의 자리에 들어가는 응력 텐서의 물리량 요것들이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객관성을 유지하는 조건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좌표계와 무관하게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런 걸 객관성이 유지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존 법칙을 우리가 이제 조금 식을 전개를 해서 그 정리하려면 사전에 운송 정리, 영어로는 트랜스포트 시어럼이라고 하는 정리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질량 보존 법칙부터 시작해서 이 운송 정리를 하나하나 적용을 한번 해 나가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나?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된다면 어떤 결과에 이르는가? 그다음에 선운동량이 보존된다면 어떤 결과에 이르는가? 그다음에 가운동량이 보존된다면 어떤 결과에 이르는가? 가운동량이 보존된다면 응력 텐서가 대칭 텐서가 돼야 된다라는 걸 미리 좀 언지를 내가 했죠. 그다음에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사전 지식으로 운송 정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운송 정리는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다시 레이저 포인터를 좀 전환을 하겠습니다. 운송 정리는 자, 물체 안에서 어떤 값들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각 질점마다 어떤 값들을 갖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쉽게 사례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물체 안에서 질점들이 갖고 있는 물리량 중에 예를 들어 밀도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어떤 질점이 갖고 있는 온도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뭐 어떤 색깔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각 질점들이 보여주는 고유한 물리적인 성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스칼라든 아니면은 벡터든 간에 물체 내 일단 스칼라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물체 내 갖고 있는 그 양의 물체 내에 분포하는 함수를 파이라고 표시하고 자, 이 물체 안에 질점이 갖고 있는 값을 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파이는 예를 들어서 온도 혹은 뭐 밀도 이런 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 밀도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줘.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점이냐에 따라서 밀도 틀려져. 그러니까 스몰 x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질점이 이동을 해갈 테니까 이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질점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밀도가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밀도는 공간좌표 어떤 특정 질점의 공간좌표 스몰 x와 시간 t의 함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스몰 x는 특정 질점이 지금 현재 시각 t에서 위치하고 있는 공간좌표가 스몰 x죠. 위치 벡터가.
그것은 원래 기준 모양에서 기준좌표 라지 x에 따라서 스몰 x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요 밀도 함수는 지금 밀도를 예를 든다면 요 밀도 함수는 라지 x와 t의 함수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함수의 모양이 조금 바뀌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등호를 썼다는 얘기는 값은 같다는 얘기예요. 값은 같지만 함수의 모양이 살짝 틀릴 테니까 그 틀린 함수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첨자 5를 붙였어요. 그래서 phi 5는 기준 모양에 대해서 기준 모양에서의 질점에 대해서 이 함수 값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phi 5로 나타냈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비유를 들 수 있냐면 함수의 값, 요 위에 지금 요거 좀 너무 글자를 크게 써가지고 이게 좀 전체 강의 내용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저기로 형광펜으로 이렇게 네모를 쳐서 이거는 그냥 참고용 멘트다라는 걸 좀 나타내기로 하죠. 간단한 사례. 형광펜 노란색 보이죠? 지금 글자를 너무 크게 써가지고 다른 지금 내용들하고 막 동격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고, 자, 현재 좌표계에서 스몰 x 마이너스 1의 자승이 5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은 이 질점이 기준 좌표계에서는 라지 x라고 하는 위치를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스몰 x 이퀄 라지 x 마이너스 2라고 하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스몰 x 자리에 라지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라지 x 마이너스 3의 자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계 모양은 비록 다르지만 동일한 질점에서 얘기하는 거라 동일한 값을 갖고 있다. 즉 왼쪽은 파이, 오른쪽은 파이 제로. 시계 모양이 조금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요 밑에 그 파이와 파이 제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그런데 운송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체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공간 R 안에서 그 임의의 질점으로 구성된 부분 집합 P를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P 안에 각 질점들에 대해서 이 스칼라 값, 그게 뭐 밀도 함수건 온도 함수건 간에 그 스칼라 값을 다 합한 것은 이 적분을 달리 뭐로 표시할 수 있냐면 기준 모양에 대해서의 적분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파이를 파이 제로로 바꾼다면 d 스몰 v는 jdv 그 다음에 임의의 질점의 부분 집합인 현재 모양에서는 p였던 거를 기준 모양에서는 p 제로의 영역 안에서 파이 제로를 JDV를 곱해서 전체 다 더하면 그 값은 결국 같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걸 또 역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요거는 전부 현재 시각에 대한 얘기예요. 현재 시각 T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현재 시각 T고 뭐 오른쪽에 파이 제로가 나타났으니까 기준 시각 T 제로에 대한 얘기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시각인데 단지 표현하는 방법을 파이 제로에서 표현했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질점 집합을. 자, 이번에는 혹시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적분값 파이를 쭉 더한 적분값을 우리가 i라고 했죠. 이것이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얼마만한 빠르기로 변화하는가. 즉 시간에 대한 도함수.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변화율이라고 부르죠. 보통. 시간에 대한 미분, 즉 도함수는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미분, 공간에 대해 점 위치마다 틀려지는 값은 뭐라고 부른다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채팅창에 한번 타이핑해 볼까요? 시간에 대한 도함수는 변화율, 공간에 대한 도함수는 뭐라고 부르나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레디언트, 구배, 그레디언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적분값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은 자, i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는데 요 i의 내용을 보니까 현재 모양에서의 부분집합 p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피에 대한 얘기냐면 아주 작은 부피, 그러니까 미소 부피의 dv에다가 그 미소 부피 안에서 질점들의 파이 값을 곱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한다. p 안에서 다 더한다. 이게 지금 적분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건 물체의 현재 모양은 시각의 함수죠. 그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현재 모양 자꾸 틀려지니까 바뀌니까. 그다음에 dv도 시간의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미분이 안 되니까 일단 요거를 미분하기 위해서 뭘로 바꿔주냐면 아까 요 앞 슬라이드에서 요 적분값은 지금 이미 현재 시각에서의 부분집합 P에서 적분하는 거나 그다음에 기준 모양에서 P0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나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죠. 단지 적분 영역만 조금 틀리게 잡은 거죠. 그래서 기준 모양에 대한 적분으로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P0와 그다음에 phi0와 phi0는 large x와 t 함수인데 그다음에 j 곱하기 large dv. 자, 그러면 적분 밖에 있던 미분 연산자가 적분 안으로 이제 끼어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 끼어들어올 수가 있어요? P0가 시간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리고 dv가 시간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적분 영역 안으로 슬쩍 끼어들어와서 요 phi0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도함수를 구하면 되는 걸로 살짝 형태가 바뀐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phi0는 그러면은 어떻게 미분을 해야 되냐? 지금 phi0와 j가 곱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phi0를 먼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런데 이때는 이제 편미분 기호를 썼죠. 왜냐하면 phi0가 large x와 t의 함수니까 t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죠. 물론 이제 large x는 t의 함수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large x와 t의 함수로 써 있는 중에서 t에 대해서 편미분한다. 그래서 편미분 기호를 썼어요. 그 다음에 두 함수 곱으로 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phi0를 그대로 놔두고 j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그래서 물질 미분이죠. 그죠? 자, j를 미분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식 2.95를 참조를 하면 j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트레이스 L의 속도구배 벡터 트레이스 그게 뭐냐면 vi, i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복습을 충실하게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약간 거기 갸우뚱할 수 있는데 이 L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속도구배 텐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트레이스가 뭔가 대각선항을 다 합하는 거다. VII. II는 하첨자 2개 연속되니까 이거는 합산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J 자리에 J와 VII를 대입을 하면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기준 모양에 대해서 phi0, p0,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현재 모양으로 이제 다시 환원을 시켜요. 그러면 phi0의 시간에 대한 물질 미분이니까 phi 다 물질 미분은 phi 위에다가 점 찍으면 요건 물질 미분, 즉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만약에 파이를 그 현재 좌표 스몰 x의 함수로 나타내면 물질 미분하는 방법 이미 얘기했었어요. 그죠? 파이에 대해서 비록 x가 t의 함수지만 일단 t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x를 고정한 상태에서 t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vi를 곱한다. 요 물질 미분이죠, 그죠? 그래서 요 물질 미분 자리에는 요거를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요거를. 그 다음에 아까 그 j.은 여기 j의 vi, i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을 해놨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 자체로 여기 j가 왼쪽에도 곱해져 있고 오른쪽에도 곱해져 있으니까 j를 바깥으로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파이는 여전히 물질 미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기준 모양에 대해서 적분했던 거를 여기 JDV가 뭐하고 똑같으냐면 스몰 dv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P0를 현재 모양 P로 환원시킬 수도 있겠어요. 단 파이는 현재 모양에 대한 물질 미분이고, 아까 현재 모양에서의 그 함수 파이에 대한 물질 미분이고, 그다음에 파이 제로를 뭘로 환원시키냐면 파이로 환원시켰어요. 그래서 파이 제로 라지 x t, t를 스몰 x t로 환원을 시켰고 vii는 그대로 놔뒀죠.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하면 자 밑에 이 텍스트를 먼저 읽어보죠. 그래야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물체 내 어떤 총량, 물체 내 여기다가 좀 뭘 하나 쓰죠. 그냥 총량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파일을 물체 내 우리가 전체를 얘기한 물체의 임의 부분 P 이거를 좀 추가하면 더 명확해지겠죠. 물체 내 임의 부분, 그러니까 현재 시각에서는 현재 모양에서는 P니까 물체의 P 내의 파이 총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즉 왼쪽 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밀도의 총합일 수 있어요. 밀도 총합하면 그게 뭐가 되면 결국은 질량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온도일 수 있어요. 온도 총합 다 더하면 내부 에너지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뭐 양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양들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화하나 변화율은 파이 닷 플러스 v i, 파이의 총합, 그냥 총합과 같다. 그거를 그냥 요거를 다 더한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운송정리예요. 자, 그 중간 절차는 지금 쭉 설명한 것과 같죠. 그러니까 적분 밖에서 요 물질 미분한 것은 적분 안에 요 대괄호 피적분 함수를 전부 더하면 그 값이 서로 같아진다. 이런 얘기죠. 자, 조금 나중에 결과만 한 번에 딱 보면 이게 이렇게 되나? 약간 여러분들이 그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 적분 밖에서의 시간에 대한 도함수를 만드는 미분 연산자는 그냥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임의 영역 P가 역시 시간의 함수이기 때문에 뭐를 고려해 줘야 되냐면 두 번째 항을 반드시 고려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레이저 포인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체의 질량, 아까 이제 밀도, 뭐죠? 그 함수, 그 질점이 갖고 있는 분포 함수 파이를 이제 밀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질점과 그 주변 아주 작은 미소 부피 안에는 밀도 함수가 로, 요런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다. 로에 해당하는 밀도를 가지고 있다. 그 옆에 X점이 아니고 예를 들어 Y점이면 또 밀도가 다르다. 밀도가 분포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임의 영역 P 안에서 물체의 밀도의 총합을 다 더하면 그러니까 밀도에다가 부피 곱해가지고 그 합을 다 곱하면 이게 뭐냐면 바로
밀도 곱하기 부피하면 이게 질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임의 영역 P의 질량은 델타 M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물체 전체 영역에서는 어때요? 물체 전체 영역에서는 전체 영역 R에 대한 그 밀도를 적분을 하면은 그 전체 질량이 되겠죠. 근데 전체든 아니면 부분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임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딱 별도로 특정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그러니까 뭐가 임의에 대해서 적용되냐면 운송 정리가 물체 내 임의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전체 부분에 대해서도 따라서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임의 부분을 그냥 확장해서 전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임의 부분 P의 물질 미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할까? 그러면은 델타 M 질량을 변화율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델타 M이 뭐냐면 로 곱하기 dv인데 요걸 이제 운송 정리를 사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운송 정리 사용하면 로의 물질 미분 더하기 로 곱하기 v i, i 즉 속도급의 텐서의 트레이스 혹은 대각선항을 다 더한 것 이렇게 되겠죠. VII를 아직 살짝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해주죠. VII는 트레이스 속도급의 텐서. 이거는 이거죠. 세 개의 항, 대각선 항이 각각 1,1, 2,2, 3,3인데 이 콤마도 조금 아직도 좀 부자연스럽다 이런 사람은 요거를 쓴 거였죠. 그죠? 자,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합산의 법칙, 그다음에 속도급의 텐서 이미 공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반복해서 복습을 해서 좀 익숙해져야지 그다음 강의 내용을 좀 쉽게 쫓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질량 보존의 법칙은 질량이 보존된다 하는 의미는 뭐예요? 자, 특정 질점들의 집합의 합으로 이루어진 그 임의 부분에서 질량을 다 추려봤더니 밀도함수 곱하기 미소 부피 요소 그것들 다 임의 부분 안에 포함된 놈들 다 더해봤더니 그 질량 델타 M은 시간이 흘러도 더 증가되거나 아니면 더 감소되지를 않더라.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 아니겠어요, 그죠? 즉 델타 M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제로다 이거예요. 변화가 없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다. 이게 제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런 논리를 펴야 돼요. 자, 임의 부분 물체 안에 임의 부분 P를 우리가 특정하지 않았어요. 뭐 요만큼이 P다 아니면 저만큼이 P다 이렇게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임의의 영역에 대해서 P적분 함수를 적분했더니 그게 결과값이 제로가 돼야 되면 유일한 방법은 그렇게 제로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P적분 함수가 제로가 되는 방법 말고는 따로 없어요. 그죠? 임의로 영역을 잡았는데 언제든지 그 P적분 함수 적분했더니 항상 제로 나오더라. 그럼 그 P적분 함수 제로다 이런 얘기예요. 즉 로 닷 더하기 로 VII는 제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연속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우리 그 학부 때 그 유체역학 들으면 연속 방정식 나오잖아요. 그죠? 압축성 유체 같은 밀도가 막 이제 변하는데 압축성 유체의 그 연속 방정식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들어봤죠? 그죠? 혹시 연속 방정식 안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오늘 강의에서 처음 듣는 경우도 있어요? 자, 들어봤으면 채팅창에 전부 다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슬라이드를 정리하기로 하죠. 질량의 보존 법칙은 결과가 뭘로 기결이 돼요? 연속 방정식으로 기결이 돼요. 그죠? 연속 방정식으로
질량이 보존되면 연속 방정식이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연속 방정식의 다른 형태, 또 다른 형태는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델타 M은 현재 모양의 임의 부분에 대한 로 dv를 적분하건 아니면 기준 모양에서의 적분을 하건 그 기준 모양의 적분으로 살짝 바꾸시면 어떻게 돼요? P0의 로 제로 곱하기 라지 dv가 되죠. 적분 영역이 바뀌면서 P적분 함수의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살짝. 그리고 적분 영역이 라지 dv로 바뀐 거죠. 하지만 동일한 질점 세트예요. 그죠? 동일한 질점 세트의 현재 시각에서의 모든 값을 얘기하는 거라고 사실은. 자, 그러면은 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거를 P0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두 번째 항을 오른쪽 항으로 넘겼어요. 넘긴 다음에 라지 dv가 서로 공통이니까 서로 묶으면 로 제로 빼기 j 로는 제로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또 질량 보존 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즉 이것도 뭐예요? P0가 임의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P적분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제로 돼야 된다고 했죠. 즉 로 제로는 J 로가 돼야 된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 혹은 연속 방정식의 또 다른 형태죠. 자, 만약에 재료의 밀도가 일정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로의 밀도 함수의 물질 밀분, 즉 시간에 대한 도함수는 제로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앞식으로 돌아가서 로 다시 제로가 되면 로는 0이 아닌 값일 테니까 밀도는 0이 아닌 함수죠. 로 자체는. 그러니까 VII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로 다시 제로인 제로는 VI, I가 반드시 제로다. 즉 아까 이제 우리가 이거 썼었죠. 트레이스 L. 트레이스 L은 트레이스 D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트레이스 D는 0이 된다. 즉 비합 축성 재료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얘기한 적이 있는데 J가 1인 운동은 아이소코릭 모션, 즉 최적 일정 운동이다. 만약에 물체 전체에 걸쳐서 J가 1이다. 모든 질점에서 J가 1이다. 그러면 이거는 비합 축성 재료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걸로 보고 다음에는 이제 선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이제 다이버전스 시어럼 이거 1장에 나왔어요. 1장에서 이제 설명을 이미 했는데 한 번만 다시 요약을 하면 부피적분을 표면 적분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바로 다이버전스 시어럼 혹은 발산 정리라고 얘기한 거죠. 이거를 그 P자를 우리가 저기서 못 골라가지고 그냥 로마 소문자 P 라운드 P 썼는데 요 P 라운드 P는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로마 문자 아니고 무슨 문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머슬렌 서체의 P죠, 그죠? 이렇게 쓴 P죠. 그리고 대문자에서 사실은 나중에 고쳐서 다시 공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맨 왼쪽에 그 식에서 오른쪽을 먼저 보면 좋은데 어떤 함수의 9배를 임의 영역에서 적분한 결과는 그 임의 영역의 경계에서 그 함수의 바깥 방향 법선 벡터와 그 함수의 바깥 방향 성분을 곱한 즉 요거는 이제 벡터의 경우에는 내적한 거죠. VJ, NJ는 바깥 방향 성분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벡터로 나타내면 하고 n 벡터의 내적을 VJ, NJ로 쓰는 거죠. 요 V 벡터하고 지금 여기 이제
빨간 선으로 표시했는데 n 벡터하고 그다음에 v 벡터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으면 내적한 결과를 표면에서 적분한 값과 같다. 요거를 여러분들 학부의 응용수학에서 배웠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응용수학 교재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크레스지 교수의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 이게 하도 판 수가 많아가지고 1999년에 나왔던 8판을 예를 들면은 507페이지에 요게 분명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후의 버전에 해당하는 9판이나 10판 이런 데도 당연히 다 소개가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이 책을 번역을 공업 수학 이래가지고 많이 번역을 하고 아니면 일부 내용을 발췌를 해서 이제 뭐 대학 공업 수학이나 대학 응용 수학 이런 걸로 이제 편절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역시 이 발산정리 혹은 다이버전스 여론은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제 이거의 사례로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발산 정리를 얼마나 많이 활용을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상기를 해보면 그냥 간단한 정적분, 그러니까는 1차원에서 요 그림에서 A와 B 사이에서 어떤 함수 F 값을 구하는 정적분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어떤 특정 함수를 특정 함수의 도함수 값이 주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정적분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이미 그 적분 결과가 라지 F라는 걸 아니까 라지 F의 X는 A에서의 값으로부터 X는 B의 값 이렇게 이제 정적분을 우리가 요 기호를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약속이냐면 FB에서 FA를 빼면은 이게 정적분한 결과다. 이런 거를 우리가 1차원에서 적분 뭐 법칙도 아니고 적분 규칙 비슷하게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바로 뭐랑 똑같으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3차원에서 얘기하는 발산 정리를 1차원에서 적용한 결과다. 이런 거를 이제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오른쪽 항에 vi, i가 있어요. 이건 물론 이제 벡터의 구배에 대한 얘기지만 이거는 스칼라의 구배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f의 구배 df over dx. 그다음에 오른쪽은 B점은 요 밑에 그림에서 보면 바깥 방향이 플러스 1방향이에요. 이게 1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X는 A점에서 바깥 방향은 마이너스 1방향이에요. 그걸 이제 1차원에서 선분의 표면 경계면은 양끝 두 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원에서의 발산정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3차원에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응력의 구배에 대해서 이 발산 정리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시그마 ij, j 이게 지금 j가 이탈릭이 돼야 되는데 생각나는 김에 고치기로 합시다. 이런 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왜 이거는 다른 건 이탈릭인데 이것만 지금 이탈릭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고쳤습니다. 자, 이 다이버전스 여론 발산 정리는 이게 스칼라든 벡터든 아니면 텐서든 다 적용이 돼요. 이건 텐서의 구배죠. 그죠? 텐서 콤마 j 이러면은 이게 어떤 약속을 나타내냐면 이런 약속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시그마 ij, 텐서 정보 시그마 ij를 xj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그런데 j가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그럼 하첨자 연속해서 두 개 쓰면 요거는 합산의 법칙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냐면
자, 요거를 줄여서 쓴 것과 마찬가지. 지금 굳이 내가 이거를 이제 한번 펼쳐 보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어떤 특정한 기호 약속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지금 펼쳐 쓴 것처럼 한번 쭉 펼쳐 써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별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학부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텐서식으로 표현을 하면 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텐서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학부에서 우리가 전체 펼쳐서 썼을 때에 비해서 좀 어떤 점이 달라요? 한번 누가 답을 해볼까요? 잠깐 참가자가 김희수 군인가요? 김희수 학생 어떤 점이 다른가요? 채팅창에 써도 좋고 마이크로 얘기해도 좋아요. 그러면 이승철 군 지금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약속을 해서 표현한 요 표현 방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풀로 다 썼을 때 요 표현 방식하고 결정적으로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대답이 없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건지 안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철 군은. 그냥 느낌이에요. 이건 느낌.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느낌이 어떠냐 이런 얘기죠.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내 느낌을 얘기를 할게요. 자, 시그마 ij, j 하면은 나는 편해요. 왜 편하냐면 글자를 많이 안 써서. 자, 이렇게 풀로 쭉 쓰면 나는 시간 많이 걸리고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글자를 많이 써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자, 김희수, 이승철 이해가 돼요? 다 펼쳤으면 내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더 잘 알겠죠. 그런데 글자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 많이 걸리고 좀 귀찮죠. 그런데 요 결과를 합산의 법칙 이렇게 약속을 하면 3개 쓸 걸 한 번만 쓰면 되죠. 그런데 라운드까지 약속을 하면 콤마 하나 치고 딱 땡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난 편리하다 이거야. 빠르게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편리하다. 즉 하첨자식, 즉 텐서식 표현은 편리한 거예요. 빠르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수식을 나타낼 수 있다. 벡터나 텐서 수식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게 하첨자식 표현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첨자식을 표현했는데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한 것처럼 다 이렇게 펼쳐보면 돼요. 펼쳐보면 이런 얘기였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한술 더 떠서 i가 뭘 나타내냐면은 1번 축, 2번 축, 3번 축, 3차원 좌표구에서 3차원 좌표계는 축이 3개니까 그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가 1일 때 식 1개, 2일 때 식 1개, 3일 때 식 1개. 그래서 총 3개의 성분 중에 하나를 대표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다이버전스 여름 발산 정리하니까 왼쪽 표현처럼 된다라는 거죠. 즉 9배를 도함수,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도함수 구하기 이전에 그 함수 시그마 ij에다가 그 다음에 표면에서 바깥 방향 법선 벡터 nj를 곱한 다음에 이것을 표면 될 라운드 p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역시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 펼쳐보면 된다고요. 시그마 ij, nj는 i가 1이면 시그마 1 곱하기 n1 플러스 시그마 1, 2 곱하기 n2
플러스 시그마 1,3 곱하기 n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의 식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다 펼쳐보면 아 성분들이 다 이렇게 되구나 라는 거 한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써보면 아 이게 텐서식 표기가 훨씬 좀 나한테 편리해진다. 왜 글자를 많이 안 쓰니까 이런 거를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김희수, 이승철 지금 내가 아까 질문한 의도와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방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무턱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전개를 해서 선운동량이 보존된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려고 해요. 아마도 미케닉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공부한 미케닉스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를 얻을 거예요. 오늘 선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한글로 표시한 텍스트와 똑같아요. 물체 내에서 임의의 입자 집합이 갖는 선운동량의 변화율은 이들 입자 집합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벡터합과 같다. 이게 바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하고 사실 그 기술 방식이 조금 틀리죠. 질량 보존 법칙은 아예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였는데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선운동량의 변화율은 힘의 벡터합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가해지면 선운동량이 바뀐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선 선운동량부터 먼저 구해보죠. 자, 그림을 먼저 참조하기로 합시다. 자, 그림에 임의의 부분 집합 P가 있고 그 안에 질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질점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작은 부피 요소 DV가 있어요. 그럼 그 DV는 밀도 함수 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물체력, 바디포스, 뭐 예를 들어서 중력이라고 생각해요. 무게, 자신의 무게 B만큼 받을 거예요. B는 자신의 무게가 아니군요. 무게는 총합인데 요거는 중력장에 있으니까 중력이라고 칩시다. 요 B는 지구 방향으로 중력, 자신의 질량에다 중력을 곱한 만큼 힘을 받는다. 자, 그러면은 요 질점을 포함한 미소 부피요소 DV가 갖는 미소 선운동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렇게 계산되죠. 지금 예전에 내가 손으로 필기한 거를 지금 요 메스타입에서 이퀘션으로 쓰는 바람에 밑에 이제 물결물을 썼는데 이거는 볼드체를 뜻하는 거예요. 밑에 이제 내가 손필기를 할 때는 굵게 막 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밑에 물결무늬를 이제 써서 이건 벡터, 즉 굵은 글자체다 이런 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미소선 운동량은 선운동량의 정의가 뭐냐면 속도 곱하기 질량이라고 그랬죠. 속도 벡터 곱하기 질량. 그러니까 질량, 미소 질량 dm이 갖는 속도 v 벡터 곱한 거죠. 미소 질량은 미소 부피 요소 곱하기 밀도 함수 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다 더한 것, dl을 다 더한 게 이미 부분 P의 선운동량 L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적분, 피적분 함수에 로 곱하기 V 곱하기 DV를 요 피적분 함수 자리에 넣었어요. 이게 바로 임의 부분 P가 갖는 선운동량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운동량의 변화율을 구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 텍스트에서 얘기한 것은 선운동량의 변화율은 힘의 벡터합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선운동량의 변화율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운송정리를 써가지고 자, 로 곱하기 속도 벡터 V의 물질 미분 그 다음에 로 곱하기 속도 벡터 V에다가 트레이스 L 혹은 트레이스 D, VI, I 이렇게 곱하는 게 바로 운송정리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물질 미분은 두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밀도를 먼저 물질 미분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물질 미분했어요. 그러면 로 V 닷은 밖으로 분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로 닷 V하고 로 V 요
굵은 V는 속도 벡터고 작은 V는 속도 벡터의 성분이에요. 자, 그러면 로닷하고 그러니까 V 벡터를 이제 묶으면 로닷 더하기 로 V I, I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질량 보전이 항상 그 질량 보전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요거는 이미 0이에요.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즉 연속방 정식이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0으로 처리하면 두 번째 적분항은 이제 없어지니까 0 곱하기 어떤 함수 돼서 적분해봤자 0이니까 요 로 곱하기 V단만 나오죠. 근데 V단을 우리가 뭐로 어떤 기호로 대체해서 정의를 이미 했냐면 가속도라고 이미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로 곱하기 가속도 한 것들의 합이죠. 임의 부분 P 안에서. 자, 이게 선운동량의 변화율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힘의 벡터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힘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물체력과 표면력. 생각나요? 혹시? 그 힘에 대해서 처음에 응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물체력과 표면력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물체력은 전체를 다 물체력 다 합해서 우리가 B라고 표시를 했죠. B라고 하는 벡터로. 그리고 그것이 그 물체력이 미소질량 로 dV에 작용을 하고 그걸 다 더했더니 임의 부분 P에 대해서 더했더니 첫 번째 적분항이 됐어요. 그 다음에 표면력은 요거 트랙션 벡터라고 그랬죠. T의 특정하게 이제 어떤 표면이냐, 바깥 방향으로 n 벡터라고 하는 법선 벡터를 갖고 있는 방향으로의 그 표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Tn을 표면, 경계면, 라운드 P에 대해서 다 더한 게 바로 표면력의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더해지는 항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게 지금 너무 일률적으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먼저 요거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요거는 앞에 슬라이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선운동량의 변화율은 뭐 변화율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변화율 벡터는 왜냐하면 선운동량이 벡터니까 벡터는 물체력 벡터 합과 표면력 벡터 합과 같다. 즉 힘의 벡터 합과 같다. 이것이 바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번째 항이에요. 두 번째 항은 T의 N은 표면력인데 이건 단위 부피당 힘, 즉 응력 벡터란 말이죠. T의 N이. 그래서 응력 벡터는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응력 텐사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응력 텐사 곱하기 N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응력 텐사 곱하기 N은 N 벡터는 성분으로 나타내면 요거는 이제 텐서 벡터식 표현이고 그다음에 하첨자식 표현으로 나타내면 요 두 번째 시그마 ij의 nj 곱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요거는 2차 텐서와 n 벡터의 그 고배 연산을 우리 하첨자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이버전스 시어럼으로 변환시키면 바로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이미 공부를 한 거죠. 정리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최적 적분 P의 시그마 ij의 9배가 되는 거죠. 시그마 ij의 9배를 적분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최적 적분으로 바꿔서 변환시켜서 요 자리에다가 요 두 번째 더하기 자리에다가 최적 적분으로 변환시킨 것을 집어넣으면 자, 제일 왼쪽 항은 이거는 이제 선운동량의 변화율에서 난 거죠. 로 V 닷을 적분한 결과는 로 B 닷을 적분한 결과 더하기 다이버전스 시그마 혹은 성분으로 나타내면 시그마 ij 콤마 j 그죠? 요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이버전스 성분으로 나타내면 요거였잖아요. 그리고 이 성분으로 나타내는 게 정확하게 지금 뭔지 잘 눈에 한눈에 딱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까 이거 다 우리가 풀어서 썼었잖아요. 그죠? 채팅창 좀 없애고. 자, 여기 한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요 기호 약속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또 합산의 법칙을 다 펼쳐 보이고 i가 1, 2, 3인 성분을 갖는 그런 벡터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 시그마라고 하는 시그마로 정의한 그런 내용물이에요. 그죠? 자, 여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이버전스 시그마로. 다이버전스 시그마는 요거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혹시 의심이 가면 한번 손으로 쭉 펼쳐가지고 또 써보기 바래요. 자, 그런데 자, 요 등식은 적분 영역이 전부 P로 같아요. 그러니까 P에 대해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 그 가속도항을 오른쪽으로 넘겼어요. 그랬더니 다이버전스 시그마 더하기 로 B 빼기 로 V 닷 하고 가로로 묶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임의 부분 P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 영역이 임이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P를 어떻게 특정해서 이 부분만 해당된다. 아니면 저 부분만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이 부분에만 해당된다. 아니면 혹은 저 부분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부분이든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다 적용이 된다. 다 해당이 된다. 다 지켜져야 된다. 이 얘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P가 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P적분 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제로가 돼야 돼요. 제로가 돼야 돼요. 그죠? 제로에 대한 제로가 돼야 되는 이 P적분 함수를 다시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벡터 형태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첨자 형태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첨자 형태로 쓴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운동방정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운동방정식. 그런데 운동방정식에서 어떤 경우에는 가속도항이 앞에 두 항에 비해서 좀 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속도가 크게 크지 않거나 아니면 실제로 가속도가 없어서 제로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제로로 만들어 놓은 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항상 가속도가 있으면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속도가 없거나 아예 없거나 아니면 가속도가 너무 작아서 이건 무시해도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평형에 놓여 있다. 평형 상태다. 운동하고 있지 않고 평형 상태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가속도항을 무시한 요 식을 평형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학부 때 고체역학 교과서에서 요거의 펼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채팅창을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처음 보는 사람과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채팅창에 좀 대답을 해줘야 돼요. 교수님, 이렇게 B는 바디 포스 자체가 뭐냐면 로 곱하기 B예요. B는 그냥 물체력이에요. 물체력. 다시 중력을 한번 생각해 해봅시다. 그러면 B는 뭐에 해당하냐면 중력 가속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중력장에 놓여 있으면 중력 가속도 G를 받잖아요. 거기다가 밀도 로를 곱해야지 그게 실제 내가 한 점이 받는 중력, 즉 무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밀도가 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B는 단위 밀도당 물체력 이렇게 정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내가 빼먹었어요. B는 단위 밀도당 물체력. 그러니까 로가 1일 때 물체력은 B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몸무게 하면은 질량 M에다가 중력 가속도 G 곱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총체적으로 이 슬라이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선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면 중간 과정을 여러분이 면밀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선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면 결국은 어떤 결과에 도달하냐면 운동방정식이 성립해야 된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선운동량이 보존된다면 우리가 한 질점에서의 그 질점의 운동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죠.
그리고 운동방정식에서 가속도항을 무시할 수 있다면 우리가 평행방정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해가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평형방정식과 운동방정식 다 얘기했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운동방정식과 평형방정식을 우리가 어떤 스타일로 표현했냐면 하첨자식으로 표현했죠. 그죠? 하첨자식. 그러니까 벡터 성분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첨자로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걸 쭉 풀어서 펼쳐 보이면 이게 세 개의 식을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벡터 세 개, 벡터가 갖고 있는 세 개의 성분 중에 하나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식 안에 더하기 항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J가 합산의 법칙, 더미 인덱스로 합산의 법칙을 나타낼 때는 세 개의 항을 더한 것을 나타내죠. 그 다음 T에 대해서는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좀 각각 읽어보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TI. 이거는 TI,I는 설명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TI가 이거죠, 그죠?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맞죠, 그죠? 빈칸이 하나 있나요? 요게 이제 오늘 강의 자료가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이 1시 11분인데 다음 강의 내용을 살짝 소개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다음 강의를 살짝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내용을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이미 예고한 것처럼 이제 선운동량의 보존 법칙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하이라이트,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우리 탄소성 변형 이론 강의하는 내용 중에 봉우리가 몇 개가 중요한 봉우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제일 중요한 봉우리였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피크였죠, 그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가운동량, 그다음에 에너지 보존, 그다음에 물질 객관성의 원칙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세 또 뭐 각각 중요해요. 그 중에서 이제 에너지 보존이나 그다음에 물질 객관성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다음 시간에 가공동량이 보존되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응력 텐서가 대칭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열 평형식을 유도를 할 거예요.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열 평형식이 만족이 돼야 된다. 열 평형식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공부하는 거냐면 학부 때 열 전달 과목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그다음에 학부 때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는 물질 객관성의 원칙, 우리가 오늘 강의하는 처음 내용에서 강조를 했었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물질 객관성이 만족이 되고 있는가? 물질 객관성을 만족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강의 속도를 약간씩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장의 내용 아마도 다음 주 정도면은 상당 부분 강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퀴즈를 간단한 계산으로 퀴즈를 한 25분 정도 이내에 볼 수 있는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물도 하나 또 간단한 과제물 여러분들한테 추가하기로 하죠. 언제나 그렇듯이 과제물이나 퀴즈의 목적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잘 이해하고 있는가? 과연 잘 이해해서 요거를 그 숫자로 살짝 바꿔줬을 때 제대로 연산을 할 수 있는가? 요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지 못한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항상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6페이지에서 잠깐만요. 56페이지면 2.95 왜 xi, k로 미분하냐면 J의 구성 성분이 그걸로 돼 있어요. J가 뭐예요? 디터미넌트 F잖아요. 변형구배 텐서의 행렬식 값이 바로 J 아니에요? 그러니까 F라는 건 뭐야? xi, k 아니에요. 라지 K. 그러니까 변수가 그걸로 돼 있으니까 그걸로 미분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t로 미분해야 되는데 xi, k로 미분했으니까 체인 룰에 따라서 xi, k를 또 t로 물질 미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간단히 답하자면 j가 그 변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